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책 다섯수레입니다. 실록 대하소설 조선왕조 500년 제4권 추동궁 마마 세 번째 이야기 까마귀떼입니다. 석보는 하윤을 기다리고 있었다. 석보는 어제 이른 아침 꺽쇠의 집에 들렀다가 유모가 숙번에게 끌려갔음을 알았다. 그때 연지는 울부짖는 목소리로 항변했었다. 스님, 왕명을 출납하는 우부승지가 제놈이 권세만 믿고 그같이 망령된 일을 저지를 수가 있사옵니까? 석보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고 있었다. 저들이 죄 없는 백성들을 이같이 짓밟고서야 어찌 선정을 베푼다 하오리이까. 천벌을 받아 마땅한 것들이 아니옵니까? 너무 심려 마세요. 빈도가 한양을 다녀오겠습니다. 석보답지 않은 조급한 결론이었다. 그만큼 격해 있었다. 정당문학을 만나든지 불연이면 정한군을 만나서라도 유모님을 찾아올 것이니 심려 마세요. 큰스님 부탁드리옵니다. 연지는 왈칵 눈물을 쏟으며 고마워했다. 석보는 또렷하게 지켜앉은 세운을 불렀다. 세운아, 예, 어머님 잘 모시고 있어야 할 것이니라 알겠느냐. 명심하겠사옵니다. 그렇게 방한 분위기를 누그러뜨려 놓고 석보는 그 길로 한양으로 떠났다. 하윤은 출타하고 없었다. 석보는 방으로 인도되어 하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사위가 어두워질 무렵에야 하윤이 돌아왔다. 그는 관복을 입고 있으면서도 파격적인 농담으로 지기를 반겼다. 내 놈이 어쩐 일이더냐. 한양 한성 땅까지 내 놈 만나러 왔지. 내가 한성에 무엇하러 와. 허허허. 중놈 심술보게 무슨 언짢은 일이라도 있었더냐. 하윤은 웃으면서도 석보의 안색을 살폈다. 석보는 하윤이 자리에 앉자 숙번의 일을 거론했다. 이 숙번인가 하는 그놈 아주 몹쓸 놈이 아니더냐. 말 조심해라. 왕명을 출납하는 우부승지 나으리시니라. 허허허. 그 웃음 걷어내지 못하겠느냐. 석보가 버럭 화를 내자 하윤은 어이없는 모습으로 굳어지고 있었다. 석보는 연지의 집에서 있었던 숙번의 행패를 소상히 전했다. 그리고 조정 관원의 행패는 망국으로 가는 길임을 분노에 담아 보냈다. 내 일이 아니거든 모르는 척해라. 하윤은 뜻밖으로 조용히 말했다. 지난날 그가 경기 좌도 관찰사로 있을 때 숙번을 하오까지 시켰던 장본인이면서도 딴 사람이 되어 있는 인상이었다. 이젠 내 놈까지 이숙번 같은 놈에게 부하 뇌동을 하려 드느냐. 더 큰 상처를 입을까 두려워서 하는 소리가 아니냐. 어차피 정한군을 만나 담판을 지으러 왔는데 그 전에 내 놈을 먼저 만나 의향을 묻고 있음이니라. 그런 일이라면 마나 한 일이니라. 공연한 헛수고는 말고 그만 돌아가거라. 헛수고라니. 정당문학의 자리에 있는 내 놈마저 관원의 행패를 비호하려 드느냐. 이젠 아무도 이숙번의 일만은 거론할 수 없음이야. 하면 그런 못된 놈이 임금의 밑에 앉아 왕명을 출납해도 되느냐? 그러자니 왕명인들 온전하겠느냐? 하윤도 석보의 지적에는 가슴이 아팠다. 자신도 믿을 만한 사람에게 그런 하소연을 하고 싶은 심정이 아니었던가. 그러나 하윤은 석보와 같이 때묻지 않은 지기에게 실망을 주고 싶지 않았다. 어찌되었거나 정한군은 만나지 않음이 좋을 거야. 그 어른 몹시 심란해 계시느니라. 하윤은 더 소상히는 밝히지 않았다. 가의 옹주와 불로의 일로 임금의 자리에 있는 형을 몰아세운 정한군이 아닌가. 그런 정한군이
이름 없는 집안의 유모 일을 거론할 겨를이 있겠는가. 정한군은 숙번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뒤틀린 심경이 좀처럼 가라앉질 않고 있을 때 석보가 들었다는 전가를 받았다. 물론 정중히 모시라는 전원을 보냈고 잠시 후 석보가 방으로 들었다. 숙보는 석보를 쳐다보면서 입가에 고소를 흘렸다. 허허허, 어서 오시오. 대사께서 오시는 줄 알았으면 술상이 아니라 다과상을 받을 것을 그랬어요. 허허허. 악의 있는 말이 아니었지만 석보는 들어설 자리가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괴념 마시오소서. 석보는 뱉듯 말하면서 자리에 앉았다. 숙보는 단번에 뿌리를 뽑으려는 듯 비아냥거렸다. 대사, 보자하니 내 일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려 나으리께 고자질이나 하시려고요. 고자질은 아니나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그토록 짓밟아도 되는지, 또 이 나라의 조정은 그런 일을 용인하고 있는지 그걸 좀 알아야 되겠어서요. 석보는 숙번의 눈초리에 시선을 못 박아놓고 찌르듯 물었다. 허허허, 나보고 하신 말씀이 아니지요. 나으리께 말씀드리세요. 숙보는 자신있게 정한군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석보는 정한군을 향해 자세를 고쳐 앉으며 정중하게 입을 연다. 나으리, 엊그제 송악산에 오셨을 때 허허허 듣고 있어요. 세운인가 하는 아이 집에서 안악을 하나 데려왔다군요. 석보는 어이없어 했다. 숙보는 비웃음을 담은 얼굴로 술잔을 비우고 있었다. 대사, 모든 것이 내 허물이오이다. 우부승지를 나무라지 마시고 날 나무라 주시오. 나으리, 어찌 그 같은 말씀을 입에 담을 수가 있사옵니까? 허허허, 그 안악을 데려다가 첩을 삼음도 아니오. 또 사형을 가한 것도 아니질 않소이까. 다만 자식의 뒷바라지 시키겠다는데 그게 무에 그렇게 큰 죄가 되오이까. 게다가 양쪽 아이들이 어머니는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라고 들었소이다. 석보는 온몸에 소름이 끼쳐오는 전율을 느꼈다. 그것은 또 모욕이기도 했다. 정한군은 웃음 담은 얼굴로 태연히 말을 이어갔다. 나는 우부승주와 약조를 한 바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은 대죄만 짓지 않는다면 숙번의 죄를 묻지 않겠다고요. 허허허, 그까지 약조야 없었던 것으로 할 수도 있으나 우부승지는 정사 2등 공신이 아닙니까? 공신의 자식이 죄를 지어도 사유하는 것이 공신에 대한 예유인데 이번 일은 공신 당사자의 일이에요. 국법이 이를 용서하고 있질 않습니까? 하오시면 석보가 먼저 따지고 들려 하자 정한군 방원은 그 말을 가로막았다. 참으세요. 나를 보고 참아주세요. 이미 벌써 언성을 높였어야 할 정한군이었으나 석보에게만은 상당한 예우를 하고 있음이었다. 그러나 석보는 달랐다. 정한군 방원의 행적을 악업이라고 단정한 일이 있었는데 그냥 물러서고 싶지 않았다. 다 된 조정이 아니오이까. 백성이 귀하고 사직은 그 다음이며 임금은 가볍다는 가르침이 있어요. 백성이 귀한 것을 모르시는 나으리께서는 장차 무엇을 하실지 빈도는 그저 암담할 뿐이오이다. 석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이었다. 정한군 방원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보자 급기야 숙번의 격한 감정이 터지고야 만다. 닥치지 못하겠느냐. 네 감히 정한군에게 악담을 하다니. 벼락 같은 소리였다. 숙번은 술상을 세차게 쳐들었다. 술병과 작은 그릇들이 방바닥에 굴렀다. 석보는 불뿜는 시선으로 숙번을 쏘아보고 있었다. 숙번은 감히 술상을 던지진 못했다. 그런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숙번은 술상을 제자리에 덜컥 놓았다. 이만 물러가오이다. 그때야 석보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가 방을 내갈 때까지 방원도 숙번도 작별의 인사는 건네지 않았다. 석보는 밤길을 걸었다. 동짓달의 찬바람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주상의 일이 큰 일이로고 석보는 혼자 소리로 중얼거렸다.
지금 이 나라에서 정한군 방훈의 힘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 점은 다른 누구보다도 석보가 잘 알고 있었다. 세자의 자리를 오래 비워둘 수는 없을 테고 정종 임금에게 정실소생의 적장자만 있다면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정한군 방훈이 끊임없이 꿈틀거리는 것은 바로 이 허점을 노리고 있음이야. 하기야 주상에게 적장자가 있었다면 그렇다면 정종 대신 방훈이 임금의 자리에 있을 게 분명하다. 역사란 읽는 사람에 의해 달라진다. 역사 양몽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이 또 새로운 역사의 창출을 잉태한다. 역사가 정령 악몽으로 존재한다면 그 말은 정한군 방훈에게처럼 절실할 수가 없다. 석보는 가의 용주가 불로를 거느리고 이 꼴에 있음을 모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석보의 걱정은 반 걱정일 뿐 온전한 걱정이 될 수는 없다. 석보는 온몸이 저려오는 찬바람을 맞으며 밤길을 걷고 있었다. 저무는 한 해 정종 주구인자는 마치 석보의 모습처럼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었다. 깍, 깍, 깍. 까마귀떼가 극성을 피우면서 새해를 맞았다. 1399년이면 명나라의 연호로는 건문 1년이다. 조정은 이해부터 명나라의 연호를 쓴다고 공식 선포했다. 후하이 내시와 상궁들은 까마귀를 쫓는 일에 전념을 했다. 처음 몇 번은 소리치면 날아오르기도 했으나 2월이 되면서부터 경복궁은 온통 까마귀의 세상이 되고 말았다. 이제는 아무리 소리쳐도 날아오르지 않았다. 깍, 깍, 깍. 까마귀 떼들은 근정전 용마루에 새까맣게 내려앉기도 했고 석가래를 바치는 고물 사이에 둥우리를 틀기도 했다. 병사들은 패거리를 지어 활을 쏘고 다녔으나 한 마리가 죽으면 두 마리, 세 마리가 날아드는 형국이어서 병사들의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었다. 앉아있던 까마귀가 일제히 날아오르기라도 하면 푸덕이는 나랫소리는 바위를 때리는 파도 소리를 방불케 했고 하늘은 온통 검게 물들어 햇볕을 가렸다. 불길하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그렇게 말했다. 한양은 세운했다. 천도 때 개경에서 옮겨온 사람들은 한성 땅이 세운하다 했다고까지 극언을 했다. 돌아가야 한다. 개경을 버린 죄를 받고 있다. 백성들의 움직임이 여기에 이르자 중신들이 이에 동조하여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도성을 옮길 밖에 천도론의 등장이었다.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였다. 옮길 수밖에 없어요. 중신들은 그렇게 세론을 정리했다. 초조한 사람은 정종이었다. 그는 중신들을 불러 모았다. 까마귀, 까치뿐만 아니라 유성의 흐름까지 심상치 않다니 대체 이게 무슨 변고란 말씀이요. 좌정승 조준이 먼저 나섰다. 전하 이는 필시 상서롭지 못한 징조가 아닐 수 없사옵니다. 서운관에서는 도읍을 옮겨야 한다는 상소를 올리고 있사옵니다. 천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요. 그러하옵니다. 대소신료들의 생각이 여기에 이르렀다면 마땅히 천도론이 거론되어야 할 것으로 아옵니다. 권중화였다. 계룡산과 한양천도에 깊숙이 관여했던 사람이 아닌가. 말이 쉬워 천도다. 도읍을 한 번 옮기자면 얼마나 많은 손실이 뒤따라야 하는가. 천도라. 정종은 한없이 중얼거렸다. 그러하옵니다. 이미 한성은 도읍지로서는 빛을 잃은 듯 싶사옵니다. 그간에 있었던 크고 작은 일들이나 까마귀, 까치떼의 극성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음이옵니다. 한상질의 주청이었다. 하면 어디에 새 도읍지를 정해야 한다는 말씀이요. 정종은 곤혹스럽게 하문했다. 한상질은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듯 막힘없이 대답했다. 이제 또다시 역사를 일으켜 새 도읍지를 조성하는 것은 백성의 고초를 더하는 일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아옵니다. 천도를 해야 한다고 하지를 않으셨소. 정종은 짜증을 섞어 다시 하문했다. 경기 안의 주연에는 대소신료와 수구야는 군사가 의탁하는 곳이 없는 줄로 아옵고
다만 송도만이 궁궐과 여러 신하들의 재택이 모두 완전한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그렇다면 고려의 도읍지로 다시 간다는 말씀이요? 지금으로서는 그 길이 최선일 뿐 다른 방도가 없는 것으로 아옵니다. 한상질의 단호한 주청이 있자 정종은 중신들을 살펴본다.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다. 까욱 까욱 깍. 까마귀 떼의 극성은 편전에까지 밀려드는 듯 요란스럽게 들렸다. 가라 가라 가거라. 그렇게 들리는 것도 같았다. 중신들이 개경으로 돌아가자는 천도론의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도 했다. 그들의 재산은 아직도 대부분 개경에 있었고 더러는 가족까지도 개경에 남겨두고 온 사람들이 있었다. 지금 개경으로 도성을 다시 옮긴다면 개경과 한성을 오르내리는 번거로움을 덜 수가 있는데 구태여 세론의 흐름을 거역하면서까지 반대해야 할 까닭이 없음이었다. 게다가 새 도읍지로 자리잡은 한성 땅에서 얼마나 많은 변고가 있었던가. 왕실의 피부치들이 서로 살생을 하며 피를 흘린 땅이 아니던가. 생각해보면 까마귀 떼가 중신들을 앞서 천도론을 추상하고 나선 형국이기도 했다. 상왕 전하께 경들의 유양을 전하겠소. 정종은 이 같은 말을 남기고 용상에서 내려와 편전을 나섰다. 상왕전으로 갈 것이니라. 내시와 상궁들이 정종을 에워쌌다. 화살에 맞은 까마귀가 뜰하게 가득했고 땅바닥에는 핏자국이 낭자했다. 정종은 미간을 찌푸리며 걸었다. 수많은 까마귀 떼는 무엄하게도 정종의 머리 위를 맴돌았다. 내시들은 가까이에 날아드는 까마귀들에게 몽둥이를 휘두르며 걸었다. 쯧쯧쯧. 상왕 이성계는 상왕전 뜰왕에서 극상스러운 까마귀 떼를 쳐다보며 혀를 찼다. 저만치서 정종이 다가오고 있었다. 상왕 전하, 천도를 논의하셨다고요. 그러하옵니다. 안으로 드시옵소서. 정종은 이성계를 부액했다. 이성계는 온몸을 정종에게 맡긴 채 마루로 올랐다. 상왕전으로 든 두 사람은 힘없이 자리에 앉았다. 천도의 논우가 까마귀 떼로 인한 것이 사실이오이까? 이성계는 확인하듯 다시 물었다. 그러하옵니다. 그래, 주상께서는 어찌하실 작정이신가요? 서운관의 상소가 끝이 없고 대소 신료들이 한결같이 천도를 주청하고 있사옵니다. 그럼 어디로? 송도이옵니다. 이성계는 입을 꾹 다물고 신음소리를 냈다. 답답한 일이었다. 고려 500년의 도읍 송도였다. 종말로 치닫던 고려의 혼란을 지켜보았던 이성계였다. 그곳에 새 나라를 세우고 싸움과 불평불만이 끊이지 않았었다. 그래서 버리고 온 옛 도읍지 송도, 이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단 말인가. 이성계는 또 시름에 겨워 한숨만 내쉰다. 자신의 덕과 기력으로는 한양이고 송도고 감당해낼 수 없다는 사실을 또 한 번 절감하고 있었다. 그러기에 아예 혼자라도 골밖에 나가 살겠다고 하질 않았던가. 상황으로 물러난 직후에 이성계가 옛날 방번의 사제에 나가 살며 죽은 아들과 왕비의 원혼을 달래보려고 했을 때 정종과 중신들이 극구 만리했었다. 그런데도 어려운 일만 생기면 자신에게 달려와 의논하는 것이 이성계에게는 무척 곤혹스러운 일이기도 했다. 허이 허이. 상공들이 까마귀를 쫓는 소리가 들렸다. 이성계는 아무 대답도 하질 않고 앉아 있었다. 상왕 전하, 이간군 드셨사옵니다. 어서 들라 이르라. 상왕전으로 들어선 사람은 이간군 뿐이 아니었다. 희안군과 정안군도 따라 들어섰다. 이성계는 이게 무슨 변인가 싶어 어리둥절했으나 이내 평온을 찾았다. 그의 적실소생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것이 얼마만인지 모른다. 맏아들 진안군 방우는 조선왕조 창업에 동참하지 않은 채 술로 소일하다가 세상을 떠났고 막내 아들인 덕안군 방연도 세상을 떠났다. 남은 네 아들 중에 둘째인 영안군 방관은 자신의 뒤를 이어 임금의 자리에 올라 있었고
다섯째인 정한군 방어는 호신탐탐 왕권을 노리고 있으며 그 위로 셋째가 이간군 방의, 넷째가 희안군 방간이었다. 깍깍깍 허이 까마귀가 울면 내시와 상궁들은 손을 흔들며 소리쳤다. 이들은 방 안에 있는 부자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 자체가 어수선함을 더할 뿐이었다. 상왕전하, 비단 까막까치 때만이 아닌 줄로 아옵니다. 서운관의 상언에 의하면 유성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고 하옵니다. 정종은 천도에 관한 일을 매듭 지으려고 했다. 이성계는 한숨 섞인 말로 과인에게 덕이 없음이야 라고 말했다. 아니옵니다, 전하. 아바마마께서 보위에 계실 때는 오늘과 같은 변견은 없었던 것으로 아옵니다. 궤변은 없어도 왕자들이 죽어간 살생이 있었질 않소이까. 그 순간 방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꼭 자신을 두고 하는 말로 들렸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놀라운 일은 그 같은 이성계의 말을 받아 바로 웃형인 방간이 날카롭게 부연하고 나섬이었다. 그러하옵니다, 아바마마. 중전께서 승하하신 곳도 한양 땅이오며 배다른 동생들이 비명 횡사한 곳도 또한 한양 땅이옵니다. 한양은 새 왕조의 도읍지가 못되는 것으로 아옵니다. 방우는 핏발이 곤두서는 분노를 느꼈다. 그래서 방간을 쏘아봤다. 방간은 거칠게 말을 이었다. 아바마마, 핏발이 곤두선 한양 땅이옵니다. 더 큰 변교가 있기 전에 도성을 옮기심이 옳은 줄로 아옵니다. 까마귀 까치가 다시 울었다. 이어서 허이 하는 내시와 상궁 소리도 들렸다. 이번에는 방언이 입을 열었다. 담담하게 가라앉은 목소리였다. 아바마마, 한성 땅은 아바마마 깨워서 새 궁궐을 축조하시옵고 성곽을 축성한 곳이옵니다. 이는 이 나라 조선의 만년 대계를 내다보심이온데 까마까치가 극성을 피운다 하여 도성을 버리신다 하오심은 당치 않은 줄로 아옵니다. 이성계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 정종은 원망스러운 눈으로 방언을 본다. 그런데 방간이 다시 나서고 있었다. 전하, 상왕전하의 심기를 헤아려 주시옵소서. 상왕전하께서는 이 한성 땅에서 모든 것을 잃었사옵니다. 어찌 한성 땅과 같은 흉한 곳에 상왕전하를 모시고자 하시오이까. 천도를 서두르심이 옳은 줄로 아옵니다. 방호는 참지 못했다. 언성을 높이며 짜증을 부렸다. 형님, 대체 어느 나라의 조정이 까막까치가 무서워서 도성을 옮겨오이까? 이 땅은 너로 해서 유혈 창극이 있었던 땅이 아니냐? 말씀을 삼가세요. 그게 어디 내 사사로움 때문이었소이까? 닥치지 못하겠느냐? 이 자리에 내 손아래가 있는 줄로 알았더냐? 조용히들 못하겠느냐? 방언과 방간의 연성이 높아지자 이성계가 소리쳤다. 방 안은 물을 뿌린 듯 조용해져서 숨소리마저 조심스럽게 들렸다. 이성계는 조용히 정종을 부른다. 주상, 예. 중수인들과 다시 논의하세요. 예. 형제들은 상왕전을 물러났다. 까마귀와 까치들은 하늘을 배회하고 있었다. 방우는 걸음을 늦추어 세 형들과 떨어졌다. 까욱 까욱 깍. 방언의 머릿속은 방간의 생각으로 가득했다. 조선 왕조의 창업 초기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표면에 나선 일이 없었던 방간이었다. 무엇을 바라는 것인가? 아버지 앞에서 노골적으로 자신을 비방하고 나서는 저의는 무엇인가? 게다가 정종의 천도의향을 적극 찬성하면서까지 이 자리에 내 손아래가 있는 줄 알았더냐? 방간의 이 말이 마음에 걸렸다. 세자의 자리가 비어있는데 형제의 순서를 다짐하고 나선다면 방언의 속마음을 간파하고 그것을 방해하고 있음이 아닌가. 세자가 되려 함인가. 셋째 형인 방의는 경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순서로만 본다면 방언보다 방간이 물론 앞이다. 상상은 끝없이 맴들었다. 자신에게 이로운 점은 단 한 가지도 없었다. 아무리 그것이 상상이라 할지라도 방호는 집 앞에 당도해 있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짐작도 되지 않았다. 정한군 나으리 대청이요.
바우가 소리치며 달려나왔다. 민씨 부인이 빠른 걸음으로 나서며 물었다. 왜 이리 늦으셨사옵니까? 그렇게 되었어요. 방우는 힘없이 그렇게 뱉었다. 민씨 부인은 이꼴 중에 좋지 않은 일이 있었음을 직감했으나 내색하지 않았다. 아버님과 하대감 오셔 계십니다. 알았소. 방우는 사랑으로 들었다. 민재와 하윤도 침통한 얼굴이었다. 방우는 자리에 앉으면서 말했다. 까마귀가 둥우리를 튼다 하여 까치가 떼를 지어 날아든다 하여 새 도읍지 한성 땅을 버려야 한다면 이 나라 조선은 백성을 다스릴 능력이 없음이에요. 까마까치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들이 어떻게 사람을 다스려요. 일단 나으리께서도 찬성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만 하인이 이렇게 나오자 방우는 흠칫 놀라는 기미를 보였다. 새 도읍지는 대감이 정하셨는데 이제 와서 그 무슨 망발이오이까. 모든 조정 중신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방언의 눈빛이 이글거렸다. 터질 듯한 노여움이었다. 민재가 재빨리 가로막고 나섰다. 그들의 재물과 논밭이 개경에 있음이 아닌가. 또 처음부터 그들은 오기 싫어했으니 서둘러 떠나자고 할 밖에 게다가 백성들까지 기뻐 날뛴다고 하질 않던가. 하오시면 갈 곳이 개경밖에 없다는 말씀이오이까. 그렇게 봐야 옳겠지. 마침내 방울의 분노는 터지고야 만다. 그는 주먹으로 연상을 서너 번씩이나 내리치며 소리쳤다. 이것들 보세요. 그 무슨 어린아이 장난 같은 말씀을 하시오이까. 한 나라를 경영하는 일을 어린아이 속꿉장난으로 하시오이까. 도성을 옮기지는 못합니다. 나 이방원이가 살아있고서는 못하오이다. 나으리 온 조정을 적으로 만드시고자 하십니까? 하윤은 정색을 하고 물었다. 적이라니요. 새 왕조의 백년 대계를 옳게 생각하는 것이 어찌하여 적을 만드는 일이 되오이까? 권문 세도의 주변에는 서로 야합을 해서라도 공생하려는 무리가 있게 마련이지요. 서로 한성을 떠나지 않겠다는 사람은 오직 나으리 한 분이십니다. 모난돌이 정을 맞습니다. 대감도 떠나려는 쪽이오이까? 그러하오이다. 까닭이 무엇이요? 유열 창극을 막기 위해서지요. 빙부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오이까? 큰 흐름은 거역하지 않는 게 좋아요. 까욱 까욱 깍. 경복궁에서 듣던 까마귀 소리가 방원의 머릿속에 어지럽혔다. 기력이 혼미해지는 환청이었다. 유열 창극을 막기 위해서지요. 하윤은 분명히 자신을 두고 그렇게 말을 했었다. 큰 흐름은 거역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모두가 뜻깊은 말임이 분명했으나 방원은 한성을 떠나기 싫었다. 북쪽 변방을 어지럽히는 오랑캐들에게 패하고 남쪽을 침공하는 왜구에게 패했다면 한 번 실수는 병가의 상사라고 자우할 수 있는데 까마귀에게 밀려 도성을 버린다면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을 것 같았다. 자신의 모습이 이렇게 비참하게 느껴진 일은 일찍이 없었다. 방호는 통곡이라도 해야 후련해질 것 같은 나날을 보낸다. 까마귀는 근정전 취뒤에까지 봉우리를 트는 극성을 피웠다. 천도를 정한 조정은 3월 7일에 개경 환도를 한다고 선포했다. 바로 그날 방호는 관복으로 갈아입고 경복궁으로 갔다. 궁궐을 지키는 병사들의 모습이 있을 뿐 상왕인 아버지도 주상인 형님도 보이지 않았다. 그 많던 상궁과 내시들도 보이지 않았다. 까까까옥. 까마귀들이 정복한 경복궁은 방원의 얼굴을 온통 눈물로 젖게 했다. 경복궁이 아무리 장엄하다 할지라도 이대로 3, 4년만 버려둔다면 폐해가 될 것은 자명한 일이었다. 방원은 근정전 돌란간에서 걸음을 멈추고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다. 들으라. 하늘도 들을 것이며 땅도 들어야 할 것이니라. 또한 전각도 문주도 내 말을 들으라. 한성 땅은 조선의 도임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니라. 이방원은 이 땅에 다시 돌아와 조선왕조 1000년의 대계를 여기서 세우리라. 들었느냐? 들었거든 대답을 하라. 만저백관들이 서 있어야 할 근정전의 넓은 트락은 까마귀로 가득했고 피맺힌 방언의 외침은 허공을 맴돌 뿐이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